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네. 먼저 감사 인사드릴 게 그 시인님께서 그 응원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옛날에 이승철 노래 희야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데이트였었는데 어쨌든 그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통장 정리를 쭉 해봤더니 그때 이제 쭉 저한테 그 며칠 동안 그 응원해 주신 분들이 그 사이에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용근순 선생님부터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용근순 선생님, 그 다음에 아스트로 김 선생님은 몇 번 저한테 해주셨는데 또 그 후원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자유수호 가로치고 장경상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정연수 선생님, 김수민 선생님, 그 다음에 콜드블루 화팅 그 선생님, 김인규, 그 다음에 내가 김진두나다님, 그 라방 할 때 이름 자꾸 이렇게 불러 그 김진 앵커가 불러드렸던 분 같은데 어쨌든 누나님 감사합니다. 뭐 누나가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김미경님, 서정필님, 김순영님, 한동훈 정법전 화이팅 님도 그 감사드리고, 김대열님, 그 다음에 추추님, 아네스님, 전승현님, 카파님, 그 다음에 김능화님, 카파님, 김능화님, 추추님 이런 분들 계속 여러 번씩 또 저한테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기만 선생님은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굉장히 감사하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으로 제일 먼저 체크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제 유튜브 계정을 보는 게 아무래도 눈 뜨면 핸드폰 옆에 있고, 핸드폰 옆에 있으면 먼저 뭐 옛날 같으면 그냥 네이버 보고 그랬는데, 유튜브를 시작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제가 이제 눈 뜨면 이제 제 유튜브 계정을 딱 보는 거죠. 근데 밤새 구독자가 한 100명, 200명 정도가 나가셨더라고요. 구독 취소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잘못한 게 있구나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제가 잘못했으니까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제가 잘했으면 이렇게 나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잘 못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일단 제가 반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렇게 또 그 많이 그 시청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그 남아 계신 분들께는 더욱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구독자는 계속 늘어나는 건 줄 알았어요. 계속 늘어나는 건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작년 12월 중순쯤에 그 유튜브 시작했는데, 그때는 유튜브에 구독자 목표가,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목표는 딱 1000명이었어요. 왜냐하면 1000명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000분 정도 구독자 그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청하는 거 뭐 조회수 한 1000개 정도 나오고 그러면 어디 가서 이렇게 뭐 그 망신은 안 당하겠지라고 딱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그날이 제가 목요일날 개정파하고 금요일날 테스트 뭐 대충 짧은 거 하나 올리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에 정식 방송을 시작했는데 월요일날 11시인가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에 11시에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가, 저도 놀랐는데 15,000명이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제가 첫 방송 하는데, 근데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도 이제 시청자들한테 대한 도리가, 나는 대충 이런 사람이다, 이러이러하게 살았고 뭐 이러한 뭐 그냥 뭐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냥 뭐 대충 뭐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쟤는 저런 배경이 있고 저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저런 생각하는 거지, 뭐 저게 뭐 저 사람의 한계지, 그런 거 알아달라고 처음에 제가 뭐 나는 누구인가 제목을 또 그렇게 붙여가지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도 더 지났네요. 한 6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 근데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시작하기도 전에
구독자가 이미 15,000명이 대기하고 계셨어가지고 참 그런 일도 있구나. 저도 놀랐고 다른 분들도 놀랐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구독자가 왜 15,000명부터 시작했냐면요. 제가 그 전주 토요일에 어벤져스 나갔었어요. 그 어벤져스 나가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벤져스 나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쭉 나가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금요일로 시간이 변경돼서 금요일 날 이제 어벤져스 나가는데 지난주는 제가 제주도 가느라고 못 갔었고 그런데 토요일 날 제가 어벤져스 딱 나갔는데 그때 이현종 위원님이 정 변호사 뭐 이렇게 유튜브 뭐 한다고 그 제목이 정법전 TV라고 뭐 잘 좀 성원해 달라고 그렇게 한 말씀 딱 해주셨더니 갑자기 막 몇천 명씩 구독자가 늘어가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15,000명이 됐던 기억이 딱 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또 잘 좋게 이렇게 그 봐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그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는 그 뭐죠? 그다음에 사실은 보니까 그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 어벤져스에 감사해요. 제가 왜 어벤져스에 감사냐면은 변호사한테는 감사해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후배 조그만한 회사에서도 뭐 감사 맡고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 이제 감사를 맡는데 뭐 감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지분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그 어쨌든 어벤져스는 주식회사일 거예요. 주식회사 법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뭐 대표이사까지 필요한가? 뭐 제가 등기부도 아직 한 번도 안 봤는데 뭐 이사나 뭐 대표이사나 이러한 그 사람들이 필요하고 감사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이제 형식적으로. 근데 이현종 위원님이 저보고 정 변호사 감사 맡아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시키는 거는 웬만하면 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감사를 맡고 있는데 그런데 그 뭐라 그럴까 그게 조금 오해가 있어서 등기부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뭐 어디 이렇게 어벤져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오너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그냥 어벤져스의 게스트인데 그런데 이제 변호사고 하니까 감사 맡아달라고 하는 그 부탁 받아가지고 제가 감사 맡고 있고요. 뭐 감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한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뭐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현종 위원님이 또 저 그렇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감사로 임명까지 해주셔가지고 선임까지 해주셔서 저는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감사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자벌드 파트너스도 감사했었고 지금은 임기 끝났지만 뭐 몇 군데 더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어제는 제가 CBS에 처음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CBS에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달라고 그래서 한판 승부에 나가는 건가 했더니 한판 승부가 아니고 한판 승부 본방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돌직구 쇼는 라방이 이 그 돌직구 쇼 끝난 다음에 라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판 승부는 어제부터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동안 뭐 그 유튜브 방송을 갖다가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종근 선배님하고 둘이 나가서 이제 그 한판 승부 그 뭐 라방을 갖다가 어제 딱 하고 왔는데 CBS는 저 처음 가봤어요. CBS는 처음 가봤는데 CBS에서 뭐 새롭게 하셔서 그런 거 나가면 좋은데 한판 승부보다 아니 한판 승부도 좋았는데 뭐 그 새롭게 하셔서 뭐 그런 데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는데 어쨌든 그 어제 처음으로 이제 CBS 나가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 동시 접속이 제가 이렇게 쭉쭉 그 틈 조금 이렇게 봤더니 한 300에서 한 400분 정도 동시 접속 딱 돼 있어가지고 이건 별로 많이들 안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났는데 조회수를 보니까 밤 사이에 한 6만 그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는 편안하게 어제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CBS에 그 일주일에 한 번 어제가 화요일이죠. 일주일에 한 번 계속 그 가게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뭐 다음 주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뭐 그것보다도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방송 그렇게 했다라고
그 이제 보고를 갖다가 드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말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진짜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위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여태까지는 제 유튜브의 구독자처럼 대한민국은 우상향했었어요. 쭉 올라가기만 했었어요. 뭐가 올라갔느냐? 인구도 계속 늘어났고요. 1인당 국민소득도 늘어났고 그렇게 쭉 성장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꺾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인구는 꺾였어요. 벌써 생각도 못할 일이지 않았습니까? 저희 때는 그 뭐 초등학교 저희 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에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1부, 2부 그렇게 나뉘어서 갔잖아요. 그래서 오전반 있고 오후반 있고 그 사람들 막 그 학생들 득실득실했던 그런 그 국민학교에는 그럴 정도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이 아니라 정체가 되고 정체가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계속 올라갔었어요. 1,000불, 2,000불, 3,000불, 5,000불, 10,000불, 15,000불, 20,000불. 그다음에 언제 30,000불 되나? 언제 40,000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35,000불 정도 딱 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앞으로는 1인당 GNP가 떨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추세가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참 큰일 나겠다. 위기가 되겠다. 지금까지야 근데 뭐 사실은 반에서 꼴등하던 사람이 뭐 60등 하던 사람이 50등, 40등, 30등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도 10등 안에 드는 사람이 등수 하나 올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5등 안에 드는 사람은 그 1, 2등 한 사람하고 또 격차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훨씬 더 힘든 거고 그런 걸 감안해도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지표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위기다. 왜 위기냐? 사회에 어른이 없고 선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회에 어른이 어른 역할을 못하고 선배가 선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돌직구쇼 라방에서도 그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검사가 4명이 지금 그 탄핵 당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탄핵은 안 될 거예요. 탄핵 사유가 인정이 되지가 않겠지. 그런데 탄핵을 갖다가 시키겠다라고 하는 검사들 이름을 봤더니 뭐 누가 있냐? 박상용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도대체 무슨 검사인지 모르겠고 어미준 검사는 제가 이름 들어봤어요. 수사 잘한다는 검사 본 적은 없어요. 후배예요 저보다. 강백신 검사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기억해요. 백신이래. 그것도 강한 백신이래. 코로나 시대 때 아주 그냥 그랬겠네. 그 다음에 김영철 검사 김영철이란 이름 하도 흔해가지고 저희 연수원 다닐 때 교수님 중에도 김영철 그 부장검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4명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검사 4명의 검사가 물론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과연 탄핵 당할 그러한 일을 했는가? 탄핵 당할 사유가 있는가? 누구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냐면요. 민주당에 있는 선배 검사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 박상용, 어미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들 선배 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주당에 누가 있습니까? 박균택 검사장. 또 누가 있습니까? 이성윤 검사장. 또 누가 있습니까? 양분함 검사장. 그 다음에 부장검사 출신들, 그 다음에 차장검사 출신들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민주당의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그냥 드글드글드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당이고 뭐고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한 사람의 검사로서 과연 이 후배들이 탄핵을 당할 만한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본인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가? 저는 그거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이제 내가 민주당이고 당론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당론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아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 자체가 법조인이잖아요. 법조 선배로서 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뭐 강백신, 어미준 이런 사람들이 탄핵의 대상이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가? 그 다음에 뭐 이재명은 그렇다고 치고 박균태, 이성윤, 양부남 이런 고검장까지 가셨던 사람들이 그 검찰에서 30년 동안 녹을 먹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후배들이 저런 그 망신을 당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못했으면 탄핵 당할 수도 있죠. 잘못했으면 그게 탄핵이 문제입니까? 구속돼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까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조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가 일을 조작합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일을 갖다 조작하는 거지. 그 생각을 갖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화영 연어를 검찰이 조작을 한 겁니까? 민주당이 조작을 한 겁니까? 길을 막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일들이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에서 아무리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후배들을 일만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좀 넘겨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검사들이 뭐 아주 그냥 고검장까지 검찰총장 직전까지 이렇게 출세했던 그러한 검사들이 자존심도 없이 그 국회의원 배지 그게 뭐라고 그렇게 대단한 건가? 저는 모르겠어요. 안 달아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대단한 건가? 아니야 아무리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 배지 요거 하나 때문에 30년씩이나 검사님 이러면서 이제 후배들한테 햄하면서 이거 김 검사, 엄 검사, 강 검사 똑바로 해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꼬리를 갖다가 막 내리고 꼬리를 갖다가 살랑살랑 흔드나? 저는 부끄럽지도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가 됐었어요.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진짜로 좀 멘탈부터 우리나라 스피릿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저는 굉장히 참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오늘 제가 대법관님들 그 후보자들 쭉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는 암만 생각해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가 있냐면은 김병주 의원이 어제 또 난리를 갖다가 폈다면서요. 김병주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김병주 의원이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냐 장군 했던 사람이에요. 그 별이 몇 개야? 별이 4개. 별이 5개는 장수 돌침대고 김병주 의원님은 별이 4개야. 별이 4개입니까? 별이 8개잖아요.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그 다음에 모자까지 쓰면 별이 1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성장군 21대 국회에 사성장군 출신 국회의원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 김병주. 지금 22대 국회 때 그 사성장군 출신 국회의원 딱 한 명 있어요. 누구다? 김병주. 그러니까 사성장군 출신 그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김병주 의원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김병주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제가 어제 딱 봤더니 그 정신 나간 소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딱 봤더니 어제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언급하면서 국무총리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는 협력 관계지 동맹이 아니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한일 간의 동맹을 갖다가 뭐 그런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좀 웃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협력 관계지 동맹을 해서는 안 되는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몇 명 어이가 없었는지 아니면 재밌었는지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김병주 의원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기 웃고 있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정신 나간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 소란이 벌어져서 결국은 국회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정신 나간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그 막 하는 그런 말보다도 저는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김병주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급이 포스타였다고 그랬잖아요. 대장.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장은 누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대장을 제가 꼽아드리면 옛날로 치면 1군, 2군, 3군이 있었어요. 거기 사령관들이 다 포스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3군, 그 지작사하고 뭐 이렇게 군이 두 개로 줄었어. 그래가지고 그 군사령관은 2명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그럼 3명이니까 5명까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뭐야 합참의장도 그 대장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합참 차장이 대장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합참 차장이 대장 되는 건 좀 거의 없다라고 치고 또 하나가 누구냐 보직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 포스타고 부사령관도 포스타예요.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장이 지금 이제 7명이 있겠네. 8명. 그렇지. 왜냐하면 제 기억에 국방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대장 포스타를 차관급보다 높은 장관급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동격으로 쳐요. 그 군에서는. 그러니까 국방부 차관이 넘버 10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국방부 있을 때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는 장관 밑에 넘버 2가 차관이잖아요. 그런데 국방부는 아니다. 차관은 넘버 10이다 그랬어요. 왜 넘버 10이냐면은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장이 몇 명 있다? 7명. 근데 옛날에 몇 명 있었다? 8명. 그 1군, 2군, 3군 사령부가 2개로 줄어들어가지고 1명 그 사성장군 자리가 날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8명. 그럼 1 더하기 8 하면 9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차관이다 해가지고 차관을 넘버 10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3.5별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차관이 국방부 차관이 뭐 이렇게 민간인들도 오고 뭐 기재부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국방부 차관은 3스타 출신으로 장관은 4스타 출신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게 일정한 어떻게 보면 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차관님은 삼성장군 출신에서 조금 올라간 걸로 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때는 차관은 3.5별이다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김병주 의원이 사성장군까지 됐는데 이 사성장군도 무슨 사성장군이냐? 육군참모총장 아니었어요. 합참의장 아니었어요. 군사령관도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한미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 굉장히 이걸 갖다가 잘 아는 자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국방부 있을 때가 2007년부터 2011년 이맘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국방부에 4년 반 있었는데 김병주 의원이 육사 기수로 따지면 40기예요. 일반 대학 학번으로 치면 80학번이에요. 근데 제가 국방부 들어갔을 때는 대령들이 육사 3기 4기 이 정도 대령부터 쭉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주로 이제 팀장 맡았던 대령님들이 37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던 37기 대령들보다 김병주 의원이 3기수 밑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국방부 있었을 때 김병주 의원은 대령이었어요. 대령. 근데 제가 모셨던 그 단장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막 더 계급이 더 높아지셔가지고 제가 모셨을 때는 3스타였는데 4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4스타가 돼서 뭐가 되셨느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경력을 쭉 보다 보니까 김병주 의원이 대령 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대장 보좌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장의 보좌관이 대령이거든요. 그러면은 황장군 모시고 보좌관 하지 않았나? 어쨌든 대령 때는 연합사령부 사령관의 부사령관의 보좌관을 하고 대장 때는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까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 아닌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대령 때도 사령관이 부사령관 모시면서 계속 연합사 사령관 만나고 뭐 계속 뭐 그런 일들 갖다 쭉 했던 거고 그러다가 내가 보좌관 했었는데 아예 이제 본인이 대장까지 돼가지고 부사령관이 됐으니까. 근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2가지인데 첫 번째로 한일 간의 협력은 되는데 동맹을 해서는 안 된대. 협력하고 동맹하고 다른 겁니까? 협력하면 동맹하면 협력하고 동맹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협력은 같이 힘을 갖다 모으는 게 협력이잖아요. 동맹은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열심히 잘 해보자. 이게 동맹 아니겠습니까? 협력이 동맹 아닌가? 뭐 내가 이상한 건가? 저분이 이상한 건가? 도저히 모르겠네.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정신 나갔다고 그랬는데 저는 누가 정신이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한일 간에는 동맹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동맹을 해서는 안 된다. 한일 관계는 계속 주구장창 죽창 들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양반 도대체 어떻게 군생활을 갖다가 했는지 저는 진짜 그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첫 번째,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다? 그거는 건국이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을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건국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건국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말도 안 되지. 김대중 대통령 말도 안 되지. 저는 그야말로 진짜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미 군정 3년 동안에 그러한 것들을 밖으로는 미국이 이렇게 협조적이지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승만 대통령 말씀드렸지만 그때 우리나라의 군사령관으로 와가지고 거의 통치했던 신탁 통치 같이 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군정일 때 군정 사령관이 누굽니까? 하지 아니었습니까? 하지 장군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는요 상극이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미국하고도 싸우고 안으로는 또 누구랑 싸웁니까? 남로당 비롯해가지고 건준 막 해가지고 온갖 사람들로부터 다 싸우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만들려고 할 때 보수적인 사람들이 한민당 이런 데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계속 있어. 김일성이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간첩들 많이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왜? 북한에는 김일성이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느냐? 북한에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남한에 한국은행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조선은행이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돈을 놓고 이게 딱 갔는데 마찬가지로 평양에도 돈이 많았다고요. 일본 놈들이 두고 간 돈, 금 막 이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돈 가질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돈은 누가 보관하고 있었느냐? 그거는 누구야? 미 군정에서 그걸 갖다 하고 있었던 건데 평양에서는 김일성이 그걸 갖다 다 좌지우지했던 거 아닙니까? 정판사 사건이라고 돈을 갖다가 찍어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누가? 남로당이. 박헌영이. 왜 그랬습니까? 북한에서 돈을 갖다가 막 쏘면서 북한에서 막 사람들이 내려와. 북한에서 일제시대 때 있었던 평양에 있었던 돈 다 갖고 내려와 가지고 남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마음을 막 사는데 박헌영은 처음에는 후원을 갖다 많이 받았지만 그게 끊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 찍어낸 그 사건이 정판사 사건이고 그걸 우리나라 경제가 이 돈을 갖다가 믿을 수 있냐? 이게 진짜 돈이냐 가짜 돈이냐? 이러면서 남한 경제가 아주 혼란스러워졌고 어쨌든 그런 진짜로 지금 생각해 보면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조건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탄생시킨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전 나이 들어가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말이 샜는데 제 생각에 이승만 대통령의 두 번째 업적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이승만 대통령의 설득에 넘어갔던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남한 이거 별로 돈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해 마라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찌됐든지 간에 안정적인 상황에서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요 한 40km만 올라가면 여기가 광화문이거든요. 광화문에서 30km 정도 올라가면 계속 나옵니다. 휴전선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아찔아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때도 그랬고 또 한 번은 어디 가자 해가지고 딱 갔는데
2시간 만에 그 강원도의 그 철책선 앞까지 갔더라니까요.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든 생각이, 야, 이러다가 북한군 남침하면 2시간이면 서울 오겠네, 뚫리면. 그런 생각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 놓고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게 결국은 한미 간에 서로 그 방위 조약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아무리 김병주 의원도 부정할 수가 없지. 본인도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을 갖다가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일 간의 동맹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다이렉트로 그 방위 조약 같은 건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는 상호 방위 조약이 있어요.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도 우리나라 방위 조약하고 비슷한 조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일 그 동맹이라고 하는 건요, 미국을 딱 가운데 놓고 한미 방위 조약, 그 미일 방위 조약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자가 한미일 동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적으로 근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군에서 별을 4개씩이나 그 달고 다니고 그다음에 그거 그 포스타 되면요 진짜 뽀대 나요. 옛날에 제가 국방부 있을 때는 에쿠스 딱 나왔는데 뭐 차도 차지만 장군들은 뭘 달고 다닙니까? 별판을 달고 다니잖아요. 별판. 성판이라고도 하고 별판. 그냥 그 앞에다가 뭐 제 뭐 그거 뭐 그 뭐 번호 그 차 번호 뭐 3 몇 번 뭐세 뭐에 뭐 1 2 3 4 뭐 1 2 3에 4 5 6 7 이런 번호판 안 달고 다니고 앞에 성판 달고 다녀요. 그 빨간색에다가 금색 저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별 4개 하나 둘 셋 넷 원스타는 하나 좀 별로 없어 보이고 투스타 2개 있네 3개 3스타네 저거 포스타야? 이렇게 저 포문 온갖 포문 다 잡았으면서 어떻게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이거는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 정신 나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진짜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랑 똑같은 이야기냐? 고검장까지 하셨던 분들이 자기 후배들한테 탄핵당하고 있는데도 눈 멀뚱멀뚱 뜨면서 다행히 그 탄핵합니다라고 4명이 들고 나와가지고 쭈루룩 섰던데 거기에 이제 전용기 의원만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지? 뭐 민영배 의원 있었나? 그 안에 뭐 박균태, 이성윤 이런 사람들 없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육군 대장 출신의 국회의원 입에서 한미일 동맹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한미일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그 방위하고 안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폄훼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 나오는 거를 들으면 그러면 현직에 있는 장군들, 현직에 있는 대령들, 현직에 있는 군인들, 장교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전 참 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진짜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려줬는데 그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단순히 그 금배지 하나가 뭐라고 그 금배지를 위해 가지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 자기의 여태까지 살아온 커리어, 자기의 생애를 그렇게 부정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전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언제 이게 또 바로 잡힐 수 있을까? 저는 어쨌든 그런 그 생각들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사실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그 굉장히 그 뭘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이 숙님 맞겠죠? 50달러면 되게 큰 돈 아닌가?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니 땡큐를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침에 제가 오늘 뭘 할까 하다가 그러다가 요번에 그 대법관들이 싹 바뀌어요. 대법관들이 무려 3분이나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분들이 이제 대법원을 맡아서 대법관 역할을 하실 것이다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왜 그러느냐? 지금 이분들이 그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재판을 하는 거예요. 뭐 온갖 종류의 뭐 대법관들이 재판하는 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거지. 그런데 어떤 재판을 갖다가 하느냐? 이재명 재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어제인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 재판이 판결이 1심이 공직선거법이 1월 한 10월 정도에 늦어도 10월까지 나올 것 같고 위증교사도 제가 봤을 때 10월까지 나와야 돼요. 그거는 판사가 쪽팔리지도 않나? 이런 걸 가지고 뭐 1년을 갖다 끌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염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이거는 나와도 벌써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 재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재판들은 항소심 가겠죠. 항소심 간 다음에 얼마나 걸릴까요? 또 한 1년 걸릴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항소심은 할 게 없거든요. 항소심 할 게 없어요. 왜 1심에서 지금 뭐 2년씩이나 끌었느냐? 그거는 증인 불러 제끼고 뭐 이것저것 뭐 사실관계 파악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심이 질질질 끌었던 건데 항소심은 1심에서 다 불렀잖아. 1심에서 다 불렀으니까 항소심에서 뭐 더 부를 사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 항소심이 며칠 만에 끝났다? 100일 만에 끝났어요. 3개월하고 딱 열흘 더 걸렸어요. 그 경기도지사 관련한 지난번 허위사실 공표죄는 그런 거예요. 그 사건이 지금 사건보다 더 복잡하냐? 더 복잡해요. 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번 사건은 2개밖에 안 되고 누가 봐도 명백해요. 지난번 건은 4개가 됐어요, 혐의가. 그러니까 2배 이상 더 복잡한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뭐 전원합의체까지 가가지고 그냥 머리 싸매가지고 그랬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건은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그다음 대법원 무죄 왔다 갔다 할 사건이었으니까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생각이 뭐 판사들끼리도 생각이 달랐으니까. 그런데 뭐 이번 사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고요. 공직선거법. 그러면 얼마면 끝난다? 10월에 끝나면 1월 달 늦어도 2월에는 항소심 판결 나와야 돼요. 그 전례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그 대법원에서 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을 한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대법관, 후임 대법관들이 재판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먼저 요번에 그 퇴임하는 대법관들이 누구냐? 1번 김선수, 2번 그 노정희, 3번 그 누구지? 그 유명한 분이 이동원 대법관님. 그 이렇게 3분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김선수 대법관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 유명한 사람이냐? 저희랑 저희 때 이제 저희 그 아마 학생 운동권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법시험을 갖다 딱 봤는데 근데 수석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석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나 검사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변호사 해가지고 노동법으로만 어떻게 보면은 뭐 민변의 신화 같은 존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민변의 어쨌든 그런 그 김선수 변호사가 민변의 대부 같은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딱 지명이 된 걸 딱 보고 야, 법조계에서는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랬어요. 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선수 대법관을 근데 왜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시험 수석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말은 못했는데 야,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런데 벌써 그 기간이 6년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정희 대법관 뭐 그냥 뭐 이래저래 뭐 소쿠리 선거 뭐 어쨌든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원 대법관은 굉장히 저희가 잘은 모르고 그 저랑 신우회 모임 제가 법원 신우회 모임 가끔 나갔는데 그때 이동원 대법관이 부장판사 하실 때 그 법원 내 신우회에 간사하고 계셨어요. 총무 역할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가보면은 뭐 주보 같은 거 나눠주고 근데 뭐 어떤 분이 주보를 갖다가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야 그랬더니 이분이 부장판사님이네. 처음 딱 갔을 때는 몰랐는데 아이고 높은 분이 뭐 이런 주보를 나눠주시네. 그랬는데 그 어쨌든 대법관까지 가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법관 뭐 충분히 잘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그 인품이나 뭐나 저는 되게 존경하는 분이고 근데 이렇게 3분이 이제 물러나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그
임명되는 대법관들은 사실은 저보다 조금씩 어려요. 이제 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딱 나이가 됐어.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엄상필 대법관도 저보다 그 대학으로 치면 한 학번 미치고, 물론 연수원 기수는 저보다 한참 높습니다. 제가 늦게 돼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박영재 그 부장판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영재 부장판사가 저렇게 생긴 분인데, 이거는 이분 말고 그 다른 남자. 네네. 박영재 부장판사인데 저보다 대학교 1년 후배예요. 1년 후배인데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사법연수원 22기인데 재학 중 합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고등학교는 부산의 배정고등학교라고 있대요. 전 잘 모르는데 부산의 배정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 69년생인데 빠른 69라서, 그러니까 68들하고 같이 다닌 거죠. 그러니까 87학번이고 재학 중에 그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누구랑 같이 그거 했냐면은, 돌직구 누구랑 같이 했냐면은 전주의 의원이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전주의 의원님이 연수원 21기예요. 그러니까 연수원 기수는 한 기수 차이고, 그 다음에 판사 계속 같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박영재 부장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스 중에 에이스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커리어 자체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초임부터 뭐 다 이렇게 좋은 데만 뭐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갔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그 박영재 부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직급별로 법원 행정처에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가 대한민국의 판사가 지금 3,000명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법원 행정처에 판사가 몇 명 있냐? 30명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 중에서, 그러니까 3,000명에 30명이면 몇 퍼센트다? 1%잖아요. 그러니까 1%에 해당하는 판사가 뽑혀가지고, 법원행정처는 재판하는 데가 아니고요, 법원의 온갖 행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 거니까 판사들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사람들, 제일 일 잘하고 샤프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법원행정처인데, 이 박영재 부장판사 같은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죠. 박영재 부장 같은 경우에는 직급별로 그 행정처에서 다 근무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판사일 때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부장판사가 됐을 때에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 그때부터는 차관급이거든요. 고등법원 부장판사 할 때도 그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고, 이런 경력 가지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재판 뭐 이렇게 중요한 데서 뭐 사법연수원 교수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재판연구관하고, 재판연구관은 안 했네. 어쨌든 그런데 보면은 평판사일 때는 법원행정처에서 인사 담당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장판사 할 때는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총괄 심의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총책임자 역할을 갖다가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에 기조실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뭐 예컨대 뭐 국방부에도 기조실장 하면 뭐 웬만한 일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기재부에 기조실장 있나? 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그렇고, 뭐 각 부처마다 그 기획조정실장 있잖아요. 기조실장하고 나면 되게 차관 승진하고 그렇게 딱 되는데, 그런데 박영재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 기조실장을 하다가, 그러다가 2023년 2월에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어요. 2023년 2월부터. 그런데 법원행정처 차장은 어떤 자리냐면, 법원행정처의 처장은 대법관이에요. 그러니까 처장이 대법관이고 차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 그런데 법원행정처, 그러니까 판사들은 대법원장을 그냥 회장님이라고 그러고, 판사들 지들끼리 그러더라고. 대법원장을 회장님이라고 자기들끼리는 부르고,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의 처장을 부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회장이라고. 그만큼 그 파워가, 법원행정처 처장은 그 재판 안 합니다. 재판 안 하는데 어쨌든 법원과 관련된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법원행정처 처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법원 행정처의 차장을 갖다가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도 많고요.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 차장하면 대개는 다 거의 다 한 70%그 정도 이상은 제 느낌으로는 그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예컨대 임종원 차장님 같은 경우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아주 그냥 곤욕을 갖다가 지금도 재판받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만 예외적으로 대법관이 못 되지, 법원행정처 차장 정도 하면은 실질적으로 진짜 그 대법관으로 가는 거의 영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시키는 거고, 차장으로 일을 또 열심히 잘하고 했기 때문에 대법관으로 또 발탁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영재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조실장하고 곧바로 행정처 차장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원행정처 차장 됐을 때 그 박영재 부장을 행정처의 차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김명수 대법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12월인가 그 대법원장 되셨잖아요. 그런데 누구야, 이제 그 박영재 차장은 작년 2월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서 그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또 뭐 어떤 분들은 야, 그러면 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한 사람이니까 좀 뭐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잘 모르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박영재 부장하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다, 뭐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다, 뭐 아주 그냥 에이스 중에 에이스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어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 잘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쭉 물어봤더니 굉장히 아주 그냥 뭐 좋은 분이라고, 평이 좋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대법관으로 이렇게 지명하고 추천하고 그랬던 거는, 그러니까 할 만한 사람을 갖다가 한 거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야당에서 별로 공격할 만한, 야당이 그 동의를 해줘야지 대법관 임명되는 거잖아요. 동의 안 해주면 지금 이렇게 그 순위에 올라가 있어도 그 대법관이 못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 뭐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장으로 임명했던 분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비리나 뭐 어떤 하자가 없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뭐 그거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전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뭐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잘 되면은 잘할 것 같다, 일단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노경필 부장판사인데, 조금 전에 저분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저분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64년생인데 83학번인가 그러겠죠? 64년생이니까 그 광주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호남 분이시고 광주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 석사를 했는데, 사법시험은 늦게 됐어요. 사법시험은 아까 그 박영재 부장판사, 그냥 후보라고 할게요. 뭐 부장판사라고 하기 그러니까. 박영재 후보자는 재학 중에 4학년 때 시험에 됐는데, 노경필 후보자는 거의 한 30살 정도의 시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조금 많이 늦은 거죠. 그래도 굉장히 학구적이고, 굉장히 뭐 그 기수에서는 뭐 이렇게 후배,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 연수원 동기들 저보다 되게 다 어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뭐 검사장 된 친구들도 요번에 여럿 나왔는데 다 저보다 뭐 어리지 뭐. 그러니까 뭐 근데 노경필 후보자도 뭐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노경필 후보자는 연수원에서도 굉장히 성적도 아주 탑 중에 탑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재판도 잘 하시는 분이다. 일단 저 그 이야기 들었고, 그 다음에 재판연구관도 뭐 이렇게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노경필 그 후보자는 전공이 행정법 전공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노경필 후보자도 대법관 되시면은 잘할 거다, 뭐 저는 그런 이야기 들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저분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그 광주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함부로 또 이렇게 비토 놓거나 그렇지는 못할 거 아닌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수견 그 후보자인데, 이수견 후보자는 굉장히 커리어가 독특해요. 그 인천에서 68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린데, 그런데 그 뭐 고향은 인천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여의도 여고를 나왔어요. 여의도 여고를 나왔는데 대학을 어딜 갔느냐?
포항공대를 갔어요. 포항공대를 갔는데 전공은 뭐였느냐? 포항공대 산업공학과에 들어갔대요. 87학번이 아마 포항공대 1회였을 거예요. 제 기억에 저희 때는 포항공대가 없었던 것 같아. 저희 다음 때부터 포항공대가 포철에서 포스코에서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야 포항공대 갈만하다, 뭐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그런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포항공대 아마 1회로 들어간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이수견 후보자는 포항공대를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포항공대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고 근데 아유 뭐 공대 공부하다가 적성이 안 맞는다 그러면서 다시 때려치고 법대 가가지고 사법시험 본 게 아니고 그 이수견 후보자는 포항공대를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항공대 졸업하면 어디 들어갑니까? 포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에 입사해가지고 이렇게 잘 다니다가 그러다가 9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사건이 있었냐, 강경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강경대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강경대 사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때 이수견 후보자도 뭐 20대 한 중반 정도 됐겠죠. 그때 가두 시위를 했는데 그게 발각이 됐는지 어째 문제가 돼가지고 포철에서 포스코에서 해고당했대요. 그래가지고 해고당했는데 아 내가 이거 가지고 해고당해야 되냐 억울하다 해가지고 포스코를 상대로 해가지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독학으로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이렇게 그 뭐야 포스코라고 하는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20대 중반의 여성 뭐라 그럴까 뭐 말단 뭐 그런 사원이 그 뭐야 포스코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승소를 했대요. 근데 어쨌든 뭐 잘렸는데 다시 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복직할 수는 있었겠는데 아 그 법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내 전공에 맞나 뭐 이걸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수견 후보자는 그래가지고 그 포스코에 복직하지 않고 뭐를 했느냐? 고대 법대에 학사 편입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편입했는데 고대 법대 학사 편입해가지고 학사 편입하자마자 그 고대 법대 들어가가지고 사법시험 보자마자 금방 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법연수원 26기니까 원래 정식으로 그러니까 이수견 후보자하고 박영재 후보자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학번이 같거든요. 둘 다 87학번이거든요. 그런데 박영재 후보자는 22기고 이수견 후보자는 26기니까 연수원 기수는 4기수가 차이가 나는데 대신에 이수견 후보자는 뭐 했습니까? 공대 다 졸업하고 포스코 다니다가 그러다가 뭐 소송하면서 고대법대 편입해가지고 시험 공부한 지 뭐 한 2, 3년? 최소한 아무리 길게 잡아도 3년, 짧게 잡으면 한 2년 정도에 그냥 뚝딱뚝딱 뭐 어쨌든 포항공대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그러한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저분은 뭐 대법관 안 돼도 뭐 다른 거 했어도 뭔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 박사도 받았는데 어떤 박사를 받았느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그게 법학 박사가 아니고요. 공학 박사래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공대 출신이니까 공학 박사 받아도 되지. 근데 사실은 저도요 공대에 박사 과정 다니다가 그 때려치웠어요. 그래서 제가 학사, 석사, 박사가 그 학번이 2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 뭐야 학사는 법대하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석사도 똑같이 법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학과, 그 다음에 박사도 학번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서울대 법대 그 공정거래법 전공에서 수료까지 한 거고 그거는 논문을 안 써서 그렇지. 또 하나는 제가 한양대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조금 다니다가 뭐 한 1년인가 얼마 다니다가 지금 그 때려쳐가지고 돈 안 내서 미등록 제적 딱 된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근데 이수견 후보자는 공학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수견 후보자도 그냥 뭐 법원에서 이렇게 쭉 그 하다가 그 전공이 아무래도 공학 쪽이니까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거든요. 특허법원 자체가 고등법원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특허법원에 이제 고등 그 부장판사로 그 재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법관 후보자로 그 추천이 된 거죠.
그런데 뭐 어쨌든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2011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됐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요직이다. 그다음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하고 곧바로 개업하고 변호사 개업하고 이런 일들은 가능한 거의 없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영장했던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변호사 개업하면은 영장 청구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도의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이수견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그 부장판사였겠죠. 그때 부장판사였을 텐데 부장판사가 아니었어요. 평판사였는데 그 중앙의 영장 전담 판사였는데 여자로서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판사로서는 처음이었어요. 그 뒤에는 지금 뭐 계속 그 영장 그 판사 중에 부장도 있고 부장이 아닌 사람도 있고 한데 그 판사들 중에 여자 판사들이 이제는 꽤 많이 나와요. 그냥 뭐 지난번에 뭐 누구도 나오고 쭉 나왔는데 어쨌든 최초로 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전담 판사를 했던 사람은 이수견 그 후보자이다. 영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전담 판사라고 하면 대대로 잊혀지지 않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유창훈 부장판사. 만약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그때 영장 발부를 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영장 전담 재판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자리를 이수견 후보자가 그 2011년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한 그 것이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세 분 다 무난히 그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의회 권력을 민주당 등 야당이 독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 세 분에 대해서 이제 또 하긴 인사청문회하면 뭐 이것저것 부동산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근데 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이수견 후보자는 여자고 나머지 두 분은 다 군법무관 갔다 왔으니까 군 문제는 없을 거고 재산이 많을래나 그 다음에 위장 전입 같은 거 했을래나 그 다음에 부동산 가지고 또 문제가 있을래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설마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낙마시킨 것과 같은 그런 행패를 민주당과 야당에서 하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특히 이수견 후보자는 여자인데다가 또 뭘 갖다가 했냐면 이분이 공학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그 전산 시스템을 갖다가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징성이 있고 또 독특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은 몰라도 이수견 후보자는 대법관 되는 거 확실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영재 후보자도 워낙 유명하고 워낙 잘한다, 워낙 뛰어나다 이런 말씀 들었던 분이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노경필 후보자도 굉장히 생각도 깊고 행정법에 있어서 최고 대가다 이런 이야기 듣는 데다가 또 출신도 광주고등학교 그러니까 될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구죠? 조국 재판을 주심이 누구였느냐? 노정희 대법관이었어요. 근데 노정희 대법관이 그냥 본인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사정이 그랬는지 어찌 됐든지 간에 조국 재판이 3월달 제가 찾아봤더니 4월달까지 서면이 다 나갔어요. 이미 3월달에 검사가 상고 이유서 냈고 4월에 조국 재판 관련해 가지고 변호인이 6군데예요. 6군데. 아니 돈도 많잖아. 53억인가?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니까 누가 봐도 뻔한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명한 변호사들을 6군데나 선임을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그 6군데의 변호사 그다음에 법무법인이 다 상고유서를 다 냈어요. 그 언제? 4월까지. 그러면 5월, 6월 2달 지나갔잖아요. 이제 벌써 7월이니까. 그러면 판결을 갖다가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만약에 노정희 대법관이라고 하면 나 퇴임하기 전에 후임자한테 이거 맡기느니 내가 빨리 처리하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도의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그랬겠지. 그러면
그 제가 봤을 때 이게 대법원의 3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계속 3부 사건으로 남아 있겠죠. 그런데 그 3부에 구성원이 바뀌겠죠. 근데 어느 분이 여기 들어갈 것인가?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대법관은 몇 명이냐? 13명이에요. 우리나라에 대법원장 1분, 대법관 13명. 그럼 14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대법원장 1분 계시고 대법관이 13인데 그중에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 재판하는 대법관 12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12개의 그 재판부를 그 대법관을 3개 팀으로 쪼개 가지고 한 팀에 4명씩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대법원에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3부가 있고 각 부에는 4명의 대법관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들이 1부, 2부, 3부에서 한 명씩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새로운 대법관들이 이제 임명이 되면 착착착 들어간다. 설마 조국이 자기 재판 좀 더 늦추려고 하루라도 더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뭐 이분들 중에 한 명을 갖다가 낙마시켜가지고 뭐 또 이렇게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겠죠.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참 위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그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부러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판사는 판사답게, 검사는 검사답게,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장관은 장관답게,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야지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그 다음에 임금은 임금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그런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닌가. 전 다시 한번 그 생각을 갖다 하는데요. 요번에 임명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 이 세 분은 대법관 되셔가지고 자기 본인의 역할을 갖다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 대법관 되기 직전에 대법관 된 사람이 누구냐? 엄상필 대법관이거든요. 그런데 엄상필 대법관이 취임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이 세 사람도 취임할 때 취임사 그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신문 같은 데 쭉 나올 거고 그럼 제가 또 유심히 볼 거예요. 그런데 엄상필 대법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법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재판이라고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법관들은 뭐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확한 판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재판 중요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님도 그러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야 대법원장 바뀌니까 이제 좀 뭐 재판이나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이 빠릿빠릿하게 처리가 되네. 이제 법원이 제대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이제 막 바로 서고 있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제가 모르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세 분의 대법관이 지금 퇴임하는 세 분의 대법관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갖다가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요 정도로 제가 정리하도록 하고 그래도 또 오늘도 이렇게 또 잘 들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